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딱 24시간 전 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상당히 부산했죠. 아, 그렇죠.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갑자기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상당히 부산스러웠는데 그로부터 3시간 뒤에 용산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근데 공식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제3의 라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라는 또 보도를 내놨습니다. 제3회?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오전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용산의 지금 설명도 그런 거죠. 자, 이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를 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서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고요. 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 내용도 함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짚어야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제3의 라인은 도대체 누굴까? 당장 드는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여기서 왜 동아일보는 제3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인사 파트와 공보 파트를 제외한 다른 라인이기 곳이다. 때문에 제3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 파트까지 제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신임의 배경은 무엇일까? 내지 누구일까가 심히 궁금하다라는 점 하나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의 어떤 인사가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없이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이냐라고 하는 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안에서 내부 시스템을 제끼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유를 하는 일은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거는 올라가는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이야기고 이건 대외적으로 뭔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3의 측근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성질의 문제냐. 이게 지금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 내부의 실태가 이렇다면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앉히든 수석을 어떻게 갈아치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인 이관서 비서실장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도 제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라인인 측근 그룹이 바로 직보를 했고 직권유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새 비서실장 앉힌들 그게 용산에 지금 쇄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3 라인이 건재하는 한 이 점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이 점을 좀 환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갑자기 번뜩 드는 궁금증이 그 비선 라인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그 라인 중에 누구 하나가 비서실장이 된다면요? 그러면 그게 쇄신으로 비춰지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지 누군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선은 비선으로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 권력의 법칙으로는 그랬습니다. 네네. 이 점 전해드리고요. 또 다른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국민일보가 보도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공개로 만나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뉴스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리 후보로 띄우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등 내각 및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도 있는데 이 뉴스에서 추출해야 되는 그 궁금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불렀을까? 네. 자, 총선 직후에 제가 여기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우 날이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그 들이댄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책임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배경이 됐는지가 일단 궁금하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홍준표 대구시장의 스탠스는 친윤 쪽으로 확실하게 굳힌 거냐. 이게 첫 번째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단순히 홍준표 시장이 조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냐 아니면 더 나간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더마카가 이야기한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준표 총리 기용 아이디어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조언을 하고 조언을 듣는 그런 성격의 자리로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몹시 궁금하다. 이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전한 언론 보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 각계의 언론 및 지인들로부터 인사정책 등 국정 전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그 대목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데 왜 야당 대표는 안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그리고 국민. 왜냐하면 사회 각계의 원로와 지인들 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그동안에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단독 회동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만 네. 뭔가 직원하고 쓴소리하고 좀 다른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만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한덕수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대통령 기류는 또 다르니까요. 이것도 그렇죠. 촌철님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넝쿨님, 관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빼버려야 할 것 같아요.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이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핵심 관계자가 또 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그냥 관계자. 그렇습니다. 네. 정말 호미하네요. 그리고 손두부님, 국민과 소통하라 했더니 라인과 소통하신 건가요? 라고 좀 따끔한 촌철 보내주셨고요. 푸른달님,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그런 의혹을 확대하고 음모론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인가요? 이거를 흘려준다고 받아 쓰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어제 오후에는 또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 제안했다라고 했지만 장제원 의원 본인은 제안받은 바 없다. 또 부인을 했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네. 이야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나왔고 또 장제원 의원 기용설 나오고 제가 좀 약간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이거를 다 한눈에 보려고 하니까 어지러워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맥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요 얘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하마평으로 넓혀보면 더 많은 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네. 3768님, 총선 후 관심 돌리기용 루머들만 나오네요. 요즘 전국만큼 날씨도 답답하네요. 언제쯤 말개개인 전국과 날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인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 들어보시죠.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선배이기도 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죄 지은 게 없다면 특검법 당장 수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렇게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밝혔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 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즉각 수용을 촉구를 했는데 즉각을 외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인데요. 그 대리인이 변호인이 공수처에 신속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네, 양측이 모두 즉각을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검으로 가든 공수처로 가든 즉각 수사의 효과는 비슷하다. 일단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특검의 경우 국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선택해서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한 2주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검 임명 후에도 20일의 준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공수처장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헌데 공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하더라도 국회의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끝나야 취임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검이나 공수처나 즉각 본격 수사 개시 시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과는 즉각이 아니라 집중해서 갈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서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부 3명, 파견검사 최대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의 최대 정원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최대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정원이고요. 실제로 최상병 사건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 하나만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수사 의지까지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2명의 면면이 어떤지는 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반면 특검의 경우는 야당 주도로 추천된 사람이 됩니다. 수사 의지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은 수사의 강도와 결과가 갈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뿐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종섭 전 장관을 아무리 수사해봤자 기소를 직접 할 수 없고 기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 맡겨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에 특검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는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한 중학교 교사가 최근 SNS에 남자친구와 제주도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벚꽃 핀 거리에서 그냥 보통 연인 사이에 하는 자연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하는데 얼마 뒤에 한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사진을 내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건데 남사스럽게 그런 걸 왜 올리냐. 사춘기에 들어서서 호기심이 많을 텐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우리 세금 받아가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사는 또 교장실로 불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교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올린 사진은 그냥 평범한 사진인데 다정스럽게 그냥 안고 찍은 거거든요. 네. 이런 사진에 남사스럽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학부모의 표현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선시대 수준입니까? 일단 이게 좀 그렇고요. 더 아주 좀 엄하게 이야기라면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이 교사를 직접 상대해서 민원 넣고 항의 전화하는 거 차단한다고 교육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화 직접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제재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내리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장실에 왜 불려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히려 학교가 이걸 차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장실에 불려가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권보호대책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는 사실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까칠님 교사는 연애도 못하나요? 라고 해주셨고 카레빵님 교사도 휴먼입니다. 휴먼이라고 해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